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 모든 표현들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 측면에서의 발음 및 말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언어의 이해, 언어의 표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문법 및 문장 구성, 어휘 및 의미 이해, 그다음 보완적인 의사소통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는 종합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을 할 때의 대화 기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의 말소리 측면입니다. 지적장애인의 말소리의 경우에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이 자주 끊기고 말을 할 때 말을 더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말소리에서 자음 소리를 빠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음운 오류 등이 불규칙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소리 장애나 말더듬, 음성 장애가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발음 지도를 하더라도 이 발음을 완벽하게 틀리는 발음이 없이 또박또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고 하고 끝까지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말하는 것으로 말 명료도가 충분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사 전달이 잘 되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법 및 문장 구성 측면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문장 표현을 할 때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시제를 혼동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우리 같이 집에 가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집 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빼먹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제 먹어 처럼 어제 먹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문법 습득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긴 문장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짧은 단문 위주로 짧게 끊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유나 결과를 연결해서 표현하는 복문 표현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에도 긴 문장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말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한 단계씩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어휘 및 이해 측면입니다. 의미 이해 측면에서는 은유나 비유 표현 혹은 속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 무겁다 라고 할 때에도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 비밀을 잘 지킨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의 무게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딸기, 바나나, 포도 이런 과일의 구체적인 이름들을 잘 알고 동물도 강아지, 호랑이, 사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단어들은 잘 알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상위 범주 표현인 과일, 동물 이런 범주어에 대한 사용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표현, 상위 범주의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 사물이나 그림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완적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텐데요. 여기서 보완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범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로만으로 표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보완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보완적 의사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만 사용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적장애인들은 주변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손가락으로만 가리키거나 거기에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손짓이나 상황 의존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때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걸 잘 사용할 수 있겠지. 도구를 주면 이것을 사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것을 알아서 잘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마련해서 제공하더라도 이것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AC를 잘 사용해서 자신이 표현하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지도해야 되고 꾸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화 기술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차례 지키기나 주제를 바꾸는 주제 전환하기,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다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열심히 말하다 보면 대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해서 대화가 중단되거나 대화의 흐름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짧게 말해주면서 내가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들려주고 내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자폐성 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흔들거나 자신을 때리는 것 같은 자해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경우에는 언뜻 봤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이는 메시지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볼 때 저 행동이 조금 문제가 있나? 잘못됐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몸짓과 발성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손을 흔들기 같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는 관습적인 몸짓 사용이 적은 편이며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 또한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끌어서 그 물건 위에 함께 올려놓는 방식의 간접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들이 자연스러운 몸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동기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런 것들이 함께 발달할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향어 측면입니다. 반향어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즉각 또는 지연 방향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반향어의 경우에는 때때로 또렷한 발음과 높은 어휘 수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향어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향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차 변형되고 응용되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향어에 대해서 언어 발달의 한 과정으로 보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이해 측면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시간이나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 혹은 먼저 있었던 일과 나중의 일에 대해서 순서를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일정표나 절차, 그림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화 및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발화에서 억양, 속도, 강세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단조롭게 들리기 쉽습니다. 또한 표정이나 눈맞춤,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과 시선 처리, 몸짓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기능 측면에서는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기능은 비교적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을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끌어오거나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손으로 밀어내고 울음을 통해서 거부하는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사람과 흥미를 함께 나누는 공동 관심이나 대화를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상호 교환적인 활동을 자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표현을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혹은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표정과 몸짓, 시선과 행동, 또 그림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표현은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컵을 가리키는 경우에 대화 상대방은 물을 마시고 싶으시군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의미를 말로써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도전 행동으로 보거나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불편함이나 자신이 요구하는 것 혹은 거절을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대화 상대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말을 해야 합니다. 많은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이 있을 때 주변에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화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말을 하기보다는 보호자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주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존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면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투를 사용하거나 존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람의 실제 나이를 고려해서 나이에 맞는 존칭과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와주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적인 도움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센스를 보여줘야지 하는 것보다는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한마디를 사용해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신뢰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한 다음에 비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를 고려해서 잠시 기다린 후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대신 말을 해주거나 대신 행동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듣고 이해를 해서 다시 대답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다음에는 최소 5초에서 10초 정도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빨리 대답하도록 요구하거나 대신 말해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불안이 줄어들고 참여를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또한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에는 듣고 그 부분이 오래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글자를 통해서 짧은 메모 등을 함께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면 지금은 접수를 해요. 이 다음은 진료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과 다음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주는 경우에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면 좋은데 제스처를 사용할 때에는 일관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할 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말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몸짓과 다양한 도구들을 쓰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화 상대방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그림, 물건을 함께 사용한다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과 동시에 글자나 그림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때 몸짓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뜻인가 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세요에 대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세워서 잠시 멈추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단한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너무 길게 본문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전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에는 하나의 정보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시를 할 때에는 그 안에 한 가지 행동이라면 한 가지 단계로만 이야기를 하고 단계를 2단계 이내로 3단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때에는 설명을 구간별로 잘라서 말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처럼 요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 말을 반복해서 확인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의 말에 대해서는 그들이 들은 다음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라고 되물으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을 해주거나 이게 더 좋은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라는 방식으로 의뢰, 선택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기다릴래요? 아니면 잠깐 쉴래요? 이런 식으로 2가지 혹은 최대 3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나 그림,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의사결정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지를 줄 때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닫혀있는 폐쇄형의 선택지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AC는 말이 어렵거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 그림, 글자, 기기를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보완해 주거나 혹은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보완한다는 것은 말을 사용하면서 그와 함께 그림이나 기기를 통해서 내 말의 내용을 조금 더 채워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대체한다 라는 것은 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림이나 기기, 몸짓 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느냐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구들의 경우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씻거나 어느 장소에 가거나 항상 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듯이 이들도 특정 장소에서만 그 기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도 항상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를 항상 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완적 입력입니다. 또한 AAC를 사용하면서는 보완적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적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AAC를 함께 사용하면서 내가 말로 이야기해준 내용에 대해서 이 AAC 도구를 통해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AAC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하는 모습을 모델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지적장애인만, 자폐성 장애인만 이 도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대방도 이것을 함께 사용을 하면서 말을 표현해 주는 경우에는 내가 말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그 표현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또 AAC에서 음성이 출력되는 경우에는 그 음성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이 실내에서만 혹은 치료실이나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상황이나 식사, 외출 등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할수록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AAC를 사용한 효과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세 지적장애 아동의 사례입니다. 이 아동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구어 표현이 전혀 없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책을 사용을 해서 AAC로 그림 카드를 선택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가지고 버스 혹은 공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점차 그 표현이 증가하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림 상징 카드를 모아서 붙이면서 선생님, 노란 버스 주세요. 이렇게 4어절의 문장 표현을 할 수 있게까지 AAC 표현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색깔이나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경우에는 AAC를 가지고도 구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구어 표현까지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이나 상호작용까지도 함께 높아졌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시각적 지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만 31세의 지적장애 성인입니다. 이 성인분의 경우에는 불안도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께 그림과 글자로 된 일정표를 제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이 활동을 한 다음 나중에는 다른 활동을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다음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복되는 질문의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안정감이 생기자 구어 표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시각적 자료는 이와 같이 불안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 표현을 통해서도 의사소통 표현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만 25세의 자폐성 장애 성인분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질문을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시각적인 촉진을 주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언어적인 촉진, 그 다음 단계로 몸짓, 그 다음 부분적 신체 촉진까지 순서를 더해가면서 점차 도움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분의 반응이 보이는구나 할 때에는 이 촉진의 강도를 줄여나가면서 이분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크립트 기반 중재를 활용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화에 대해서 고정된 문장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함께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만 5세의 자폐성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이 아동과는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다가 일상생활에서의 스몰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정된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치료실에서 오늘 어떻게 왔어요? 무엇을 타고 왔어요?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들어올 때 손 씻었어요? 같은 질문을 물어보면서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정해진 대화만 순서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표현들, 이거 안 먹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자발적인 표현이 증가하기도 하였고 치료사와 치료실에서 하던 표현들을 가정에서 혹은 어린이집에서도 표현을 하면서 일반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인 시도도 증가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앞에서부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우선 단 한 가지만 기억한다 라고 하신다면 모든 표현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한 다음 5초라도 마음속으로 세면서 천천히 기다려주기, 혹은 그림을 사용해서 절차를 보여주기. 이때 나는 지금 그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림 카드를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포스트잇이 있을 때 메모를 해서 혹은 간단하게 그림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상자가 자신의 AAC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나는 말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는 그 AAC를 잘 사용해봐. 이렇게 서로의 의사소통 방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의 AAC를 사용해서 함께 표현해볼까? 라는 식으로 보완적 입력을 같이 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씩 사용을 해보신다면 이러한 것들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의사소통 지원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라도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